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코스피 3,000선 달성은 시간 문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로 실물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나홀로 호황인 증시, 또 변수는 없는 건지 전문가들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재확산 그리고 속도를 점점 더해가는 모습이 이어서 경제 활동이 또 위축될 만한 그런 요인들이 돼서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시장은 왜 이렇게 좋은 겁니까? 아니, 주식 시장만 보면 코로나19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보니까 이제 경제 위기가 주가 상승에 아주 자양분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한 장을 우리가 황소장이라고 합니다. 불스마켓이라고 그러는데 황소가 한 마리 온 게 아니라 네 마리가 때로 갔어요. 네 마리요? 네, 그럼 백신 치료제라든가 유동성, 외국인의 귀환 등등해서 지금 황소장이 이 황소들이 막 때로 넘쳐오기 때문에 하는데, 자, 이러면 지금 시장에 어떤 개미 투자자들이 끌고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개미 투자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 2008년도에 한번 우리가 경제 위기 크게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그마한 것까지 하면 2011년, 15년, 18년이 왔는데, 그때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쏠쏠한 재미를 봤거든요. 이게 학습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 하락 국면, 이 조정, 특히 이런 장은 10년 만에 오는 승부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지금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네, 이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10년간 우리가 과거에 봐봤더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00년도 초에 이 버블닷컴 때 이 우리가 Z세대라고 그랬던 네네. 분들이 그때 투자했던 부분들이 이제 지금 또 나이가 드셔서 하고, 지금은 이제 밀레니엄 세대들 다시 나왔는데 요것이 그대로 전수돼 갖고 지금 우리가 잘 쓰는 영끌하는 B2의 그런 투자자들이 가면서 주식 시장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국내 상황인데 제일 지금 우리 국내에서 반길 만한 것들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에 대한 얘기는 자세히 뒤편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스피가 올해 초에 코로나19 상황을 맞아서 1,400대까지 떨어진 그렇죠. 상황에서 굉장히 우려도 많았는데 그 이후로는 정말 화죽지세의 양상을 보이면서 2,700선을 넘어서는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참 어디서 이유를 찾아야 될까요?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 6개월 선행지수입니다. 이제 코로나 백신 치료제가 지금 나와서 이제 올 연말부터 맞게 되는데요. 그러면 6개월 선행지수이기 때문에 내년 한 6월 정도는 전 세계 한 60%가 주사를 맞는다는 가정하에서 주가는 오르는 것이다. 그래서 주식은 항상 경기보다 6개월 앞서간다는 걸 항상 명심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내년에 1월 20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네. 워낙에 지금 미국의 실업률도 낮고 또 경기가 취약하기 때문에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라든지 아니면 제닛 앨런이라든지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쓸 것이고, 우리나라도 내년 예산이 560조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대규모의 재정 정책을 써서 경기를 부양해야만 또 경기를 살릴 수 있다. 그다음에 유동성의 힘입니다.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돈의 힘이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워낙 많은 돈을 풀었기 때문에 내년도 두 자리 숫자의 주식이 상승할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는데 미국에서는 항상 대통령이 취임하는 해 무조건 두 자리 숫자로 주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이 크게 오를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주식이 오르고 있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전체 주식 시장의 2,000조인데 시가총액이 40%를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700조 정도를 외국인들이 샀는데 외국인들이 이런 힘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94년도에 현대정권에 입사했었는데 그 당시에 주가가 1,000포인트였어요. 25년이 지난 지금 이제 2,700이니까 겨우 1.7배 올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난 20년 동안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주가가 못 올랐었는데 이제 올랐었고, 같은 기간에 이제 삼성전자가 한 100배 올랐어요. 삼성전자 3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올랐었고, 미국이나 애플이 한 1,500배, 2,000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나스닥이나 다우존스는 한 10배 정도 올랐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드디어 이렇게 박스권을 탈출하고 주식이 굉장히 오를 수 있는 분위기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정적인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하셔야지 주식 투자에 좋고 경제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계속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지금 뭐 박스권, 박스피라고 했던 그 별칭을 이제 좀 벗어나는 건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면서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3천 가는 거냐? 뭐 3천 오냐도 걱정하시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럼 언제 오나? 이것까지 또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뭐 이게 전망이고 예측이니까요. 어느 정도로 좀 예측하고 계십니까? 이제 시중 증권사 중에서 이제 대신증권인가요? 한 증권사가 내년도 전망에서 3,080을 예측을 했었고요. 그렇죠. 예, 아마 저기 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웬만한 곳들 중에서 지금 3,000 언저리를 예측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게 내년 한 해니까 이제 그렇죠. 52주 앞으로의 이제 전망치를 나오고는 있는데요. 과연 2,900을 갈까, 3,000을 갈까, 3,100을 갈까? 현재로서는 이제 그거에 대한 의미보다는 어떤 추세를 탈까, 이 추세가 깨질까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세를 타려는 가장 큰 조건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만 꼽자면 전 백신보다도 더 앞서는 것이 역시 달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달러. 있습니다. 예. 지금 어떤 이유인지 또는 어떤 전략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이 아주 기조적인 약달러 정책을 이제 피고 있고 네네. 실질적으로 아마도 이제 큰타 이번에 12월 8일 지나고 12월 14일 미국에서 당선인 그 선거인단 투표까지 끝나게 되면 네. 정말로 왜냐면 현재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불복을 하고 있으니까요. 14일 이후에는 아마 뚜렷한 이제 대통령의 후보가 윤곽이 드러나게 될 것 같은데요. 전 좀 이해도 안 가는 대목이 지금 너무나 이제 새롭게 집권한다라고 하는 이 바이든 행정부 측에서는 달러 약세를 밀고 있거든요. 근데 현 시점에서 저렇게 달러 약세를 밀어도 되나 할 정도가 지금의 미국과 중국의 괴리는 거의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미국이 지금까지 누려있던 패권을 중국에게도 뺏길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까지도 좀 중국이 사이즈가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기축통화, 이 달러를 스스로 무한대를 찍어가지고 스스로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히려 이 시점에서는 달러를 더 죄서 강달러를 통해서 뭐 중국을 더 무너뜨리든가 이런 전략을 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앞으로 들어서게 될 것 같은 이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뭐 이미 약달러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000 가냐, 뭐 3,200 가냐, 심지어 4,000 가냐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약달러 정책을 미국이 계속 가느냐. 그러니까 어디까지 지금 달러를 약하게 만들지는 그러니까 계속 뿌리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요. 뿌리는 거예요. 그거 뿌리는 한 실은 주식은 뭐 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계속 나오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 기조. 그러나 어느 순간 만에 하나 달러 약세를 이제 깨트리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 이제 그때가 변곡점이 아닐까. 그것은 꼭 뭐 정책적으로 바뀌는 것보다도 시장 금리가 튀어오르겠죠. 이제 어느 순간부터 눈치를 채고 야, 이 종이 돈이 뭐 이렇게 싸진다면은 이제는 이제 인플레가 찾아오게 되는 그때 국면이 아마 추세가 깨지는 국면이 아닐까 보고 있어서 저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하나만 보라고 한다면 뭐 달러. 그럼 국내 투자자들은 역시 원달러 환율이겠죠. 특히 약달러 기조가 사실 최근에 외국인들을 우리 증시로 부르는 요인이 되다 보니까 언제쯤 3,000선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3,000선 뭐 가는데 지금요 외국인들은 사실 원하는 생각을 안 해요. 항상 달러로 생각하는데 그렇죠. 달러 대비 코스피 이제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지금 최근에 이제 뭐 많이 이제 올랐는데 그게 지금 아직 고점까지는 아직도 4 내지 5%가 남았습니다. 아, 여지가 있네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조 정도 더 들어와야 네네. 과거에 뭐 도달했던 최고점에 올라가기 때문에 달러는 더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지금 뭐 추정컨대 한 25조 정도까지가 연말에 들어올 수 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세선이 있는데 그게 34.4%입니다. 외국인의 지분이. 네. 근데 지금 33%에 하고 있고요. 달러 지수 대 코스피 지수를 따른 거를 보면 아직도 좀 여력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까 정철진 평론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달러 약세 더 갑니다. 왜냐하면 제네 레일런이 사실 미국 내에서 별명이 뭐냐면
머니 프린터예요. 아, 네, 머니 프린터 without limit이라 그랬고 이분이 굉장히 이게 재정 뭐 또는 돈을 풀어내는 데가 저거 굉장히 그쪽에 능하군요. 옹호하시는 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내각들을 보니까 여기는 뭐 거의 이제 MMT 현대 화폐 이론 돈을 막 찍어내는 이론을 중무장하신 분들이 막 들어갑니다. 스테판이라든가 네. 또 번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이분은 경제학 하신 분이 아니고 사회복지학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장보다는 이 평균 균등 뭐 이런 것들 평등 이런 쪽으로 나가는 부분들인데 그거를 가장 빨리 이룰 수 있는 것은 돈을 더 찍어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달러의 약세 좀 장기화될 확률은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연내 3천도 가능하다 보세요? 연내 3천은 모르겠고요. 연내에 지금 S&P 500이 네. 4천에 근접하는 숫자를 분명히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 어떠십니까? 지금 뭐 3천선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예, 3천선 맞아요. 언제 예. 도달하느냐의 예.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뭐 언제쯤 지금 보세요? 현재 2,750 정도까지 올라왔었는데 우리나라가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1,400까지 빠졌다가 뭐 거의 한 100% 그러니까요.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한 100배 정도 올랐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뭐 올 연말이나 뭐 좋다 그러면 내년에는 3,500까지도 갈 것이다. 이런 추세라 그러면. 이런 추세라면? 예, 이런 추세라 그러면. 그런데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 문제인데 네. 우리나라가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600조를 수출했어요. 600조를 수출하고 500조를 수입했기 때문에 한 100조 정도가 무역 흑자거든요. 네네.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65%입니다. 한국 GDP 위에 수출 플러스 수입을 하게 되면 네. 우리나라가 무역 의존도가 65%로 세계 2등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 GDP 대비 무역 의존도가 약 70%로 세계 1등, 한국이 무역 의존도가 65%로 세계 2등이에요. 이 정도로 가장 경기의 반도체라든지 우리나라 전체 주식의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80%를 한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한 50%, 하이닉스가 한 30%.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대만에 있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정전이 1시간 났어요. 정전이 나게 되면 지금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20% 정도를 네. 이렇게 1시간 정도 정전이 나니까 그게 생산되고 있던 모든 반도체가 다 폐기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지금 오르고 있다. 네네. 지금 현재 굉장히 과도하게 많이 올랐는데 삼성전자의 퍼가 15입니다. 미국의 퍼가, 애플의 퍼가 37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라 그러면 앞으로 한 10만 원까지도 더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요? 삼성전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주가 수익 배율로 따지다 본다 그러면 아직은 삼성전자의 퍼가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반도체나 가전, 뭐 핸드폰 이렇게 네 가지 바퀴로 굴러가고 있는데 네네. 굉장히 잘 조합이 짜져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이 30%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하고 합치면 약 한 30~40%를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그래서 이러한 추세라 그러면 3,000포인트는 올 연말이나 또 내년 초에도 금방 달성할 것이다. 굉장히 저는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죠. 저는 뭐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고 정부에서 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좀 만들어서 좀 이렇게 추세를 좀 이끌어가게 해줘야 되는데 역시 규제나 뭐 이런 예, 것들과 연관이 돼 규제라든지 있겠죠.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게 좀 풀려야 되겠다. 네네. 그래서 지금 유동성의 힘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있는 거고 유동성 이유는 또 실적 장세입니다. 그렇겠죠. 기업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올 연말까지 삼성전자가 순이익이 한 40조 정도 될 것이고 내년에는 이런 추세라면 50조가 넘는 거죠. 또 하이닉스도 뭐 10조, 20조의 순이익에서 후내년에는 한 40조까지 순이익이 난다 그러거든요. 이런 반도체의 실적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네네. 결론은 이렇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유동성의 힘, 코로나19 때문에 워낙에 경제가 취약했기 때문에 워낙에 돈을 많이 풀었다. 재정 정책과 유동성의 힘 때문에 주가는 더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외국인들이 최근에 국내 시장을 선택하는 그런 형국이 이어지고 있는데 외국인들을 뭘 선택했을까 보면은 역시 반도체 쪽에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1위는 LG화학이긴 한데 어쨌든 이쪽 뭐 배터리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반도체 쪽 이쪽이 우리나라를 지금 먹여 살리고 있고 이 외국인들을 아주 유혹하는 그런 종목들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 지금 10만 원 갈 수 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요즘 흐름은 되게 좋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은요. 우리가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 터지고 장중에 거의 890포인트까지 이제 폭락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자마자 바로 이제 제로 금리를 가고 돈을 찍어내겠다는 바로 양적 완화는 안 나왔습니다. 네네.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첫 번째 붙었던 포인트가 1,400포인트대였어요. 그러니까 반등이 시작했는데 2009년에 1,400은 넘긴다 못 넘긴다로 그게 포인트였군요. 양쪽이 붙었었죠. 신중론자와 이제 긍정론자가 너무 과하다 붙었는데 아니면 넘길 것이다. 거의 한 2개월간, 3개월간 싸우다가 하루 자고 일어났더니 그냥 1,500 이상으로 이제 날아가 버렸고 그때 상당히 실력이 있었던 뭐 애널리스트들 뭐 다 퇴출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 올라갑니다. 2010년에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또 만났던 고비가 1,800포인트대였어요. 그렇죠. 그때도 또 못 간다가 2,000을 못 본다라고 하다가 또 한 3개월 끌었나? 2010년 말에 그냥 2,000을 또 가면서 쭉 가죠. 또 신중론자들이 다 떠났거든요. 그 주가는 어디까지 갔느냐? 2,200을 뭐 2,200 이상으로 이제 넘어가고 계속 가다가 이제 기억하시겠지 할지 모르겠지만 2011년 여름에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을 됩니다. 미국의 그 법정 부채 채무한도의 협조정 때문에 그때 이제 1,600까지 떨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자그마치 생각해 보면 2009, 2010, 2011 2년 반 동안 이 유동성 랠리가 네. 나왔고 그때 유동성은 양적 완화 하나로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지금으로 다시 왜 데자뷰를 보냐면 지금은 그때 풀었던 양적 완화에 있는 돈을 몇 번 걷어들이려고 하는 테이퍼링을 좀 쓰려다가 그냥 못 써버린 거예요. 하도 경기가 나빠진다 하고 또 시장이 때렸으니까 그 돈 있죠. 그 돈에다가 이번에 코로나19 터지면서 또 이제 쏟았죠. 재정을 쏟았습니다. 네. 이건 중앙은행이 한 거고요. 재정 이제 앞으로 더 쏟는다고 하고 이 돈도 못 거드리고 돈 대 돈이 이제 겹쳐들이면서 1,400대까지 떨어졌던 이제 주가가 1,800, 1,900, 2,000 똑같은 양상입니다. 꽤나 못 가다 했을 때 다 대고 못 깬다는 사람 퇴출. 그다음에 2,300, 400 또 신중론자 하다가 또 퇴출. 2,500으로 하다가 퇴출. 현재 지금 2,700이 넘어서면서 신중론자라는 분은 지금 없어요. 하고 기존에 조심해라 혹은 왜곡이 있다라고 얘기한 분들도 이제 다 필드 떠나셨네요. 사라졌던 이런 부분이 되고 이렇게 또 되니까 시장에서는 지금이 딱 그때 2010년에 1,800이다. 근데 1,800에서 거의 뭐 15%, 20% 더 가지 않았습니까? 2,200 가니까 지금부터는 일단은 뭐 무조건 아침 그 다음날 사면 그 다음날 아침에 팔고 뭐 이런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하여간 저는 이 대목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 앞에서는 장사 없고요. 네. 뭐 버블이라는 것은 터지기 직전까지 버블이 모르죠. 아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아요. 또 버블의 끝은 예단하지 마라. 이게 뭐 3천을 가든 4천을 가든 그 끝은 모르겠지만 현재 장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뭐 수백 년 동안 이어오는 주식시장의 모습이냐? 그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이건 뭐 그야말로 돈의 힘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제 가장 뭐 주식시장이 변질될 때 왜곡될 때가 좋은 뉴스가 나오면 오르고요. 나쁜 뉴스가 나오면 더 환호하는 경우거든요. 지금이 딱 그렇습니다. 나쁜 뉴스가 나오면은 더 기뻐가지고 더 배팅을 하는 이유가 나쁜 뉴스 나오면 거기에 상응하는 더 많은 대책이 나오겠지, 더 많은 머니 프린팅이 있겠지라는 그 기대감으로 계속 하는데 일단은 뭐 끝을 가봐야 되겠죠. 그렇겠죠. 꺾일 때 꺾여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보면 이제 저기 안타까운 게 선물 인버스 두 네. 배짜리를 거의 6,800원 인버스 샀다라는 1위잖아요, 것은 지금. 예, 인버스를 11월에 산다는 일이었습니다. 거는 11월에. 안 좋아질 수 있다는데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 기계적으로만 따지면은 가장 많이 샀던 11월에 샀던 분들은 손실이 마이너스 32%죠. 이 장에서도 두 배니까 시장이 16% 그렇죠, 올랐으니까. 반대로 갔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인버스 투자하시는 분들도 꺾일 때 사야죠. 예. 지금은 뭐 계속 오르잖아요. 네네. 예. 그러나 이 신중론자 한 명도 없는 이 시점에 이거를 3천 간다, 4천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실은 좀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걱정을 그냥 이렇게 조용히 있는 것이 맞지 않나. 이걸 설명한다는 자체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또 2009년, 2010년이랑 다른 것은 지금 가계부채가 1,700조고요. 그렇죠.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이 300조가 넘었어요. 400조가 넘었는데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개인들이 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한 2,100조, 기업 부채가 1,000조 원 넘고요. 국가 부채도 또 900조. 물론 빚 있다고 못 가는 건 아니지만
끝은 있다라는 것이어서 항상 이 어떤 유동성 장세를 즐기시는 것은 좋지만 이게 순간 찾아오는 거거든요. 순간 뭔지는 그렇죠. 모르겠지만 2011년의 여름처럼 순간 네. 신용도 전조가 강력당하면서 뚜렷하지 않은데. 2200이 1600 가는 그런 악재도 숨겨져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말씀은 뭐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 남은 신중론자로서 한 말씀 드리면 네, 네. 올해 시작이 2200이에요. 그러다 그게 1475까지 떨어져서 이게 전 저점 대비 고점에서 80% 오른 거지만 2200에서 시작했다 그러면 지금 나오는 현상은 1997년, 2008년, 2012년 나왔던 반도체 착시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반도체가 지금 끌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한국 경제 위기가 크게 닥치기 전에는 항상 반도체 착시가 한 번씩 왔었어요. 그 지금 패턴을 굉장히 지금 따르고 있고요. 뭐 이건 그냥 재미로만 들으시면 좋겠는데 축자 들어간 해에 꼭 경제 위기가 왔어요. 아, 내년이 그래요? 예, 신축년인가요? 내년 신축년이죠. 예, 예. 네. 그럼 항상 근데 이게 경제학자의 그런 뭐 경제 주기설까지 겹치면 그렇게 허황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주의를 이제 조금 갖고서 시작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네.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축자가 들어간 해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는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근데 걱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너무 오르고 좋다 보면 거기에 취해서 지금 상황에 대한 판단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사실 최근에 증시가 오르는 건 뭐 세 분이 누누이 강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유동성이 끌어올린 장세지 이게 펀더멘탈로 만들어낸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언제 꺼질지 모른다. 그리고 최근에 실물 경제는 좋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물과 자산 간의 괴리가 생기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가라고 하는 것은 경기 선행지수다. 예, 6개월을 선행해서 주가가 보여주는데 원래 주가가 1,400포인트였을 때가 3월 달이었는데요. 코로나가 최악일 전이었습니다. 항상 6개월을 먼저 앞서서 보여주는 것이 이제 경기 선행지수로서 주가가 대표적인 건데. 네, 주가에 반영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년 6월 정도에는 전 세계에서 한 70%가 백신을 맞았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굉장히 경기가 최고의 정점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계속해서 먼저 코로나가 아무리 어려워도 환자가 아무리 발생해도 우리나라가 어제 630명 발생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네. 그래서 주가가 계속 하상 최고점을 지금 돌파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6개월을 선행해서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두 번째, 미국의 제닛 앨런이라든지 바이든이 취임하게 되면 당연히 미국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써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우리나라도 560조로 예산을 늘렸는데 굉장히 그 경기를 부양하게 됩니다. 예. 지금 코로나 환자가 630명이 넘었다 그러니까 지금 2.5단계니 3단계니 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계속 올리는 당연히 지금 수준에 있죠. 예산도 많이 풀게 될 것이고 유동성의 힘으로 지금 밀어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했던 이상으로 올 연말과 내년에 크게 오를 겁니다. 네. 또 대통령이 또 취임하는 첫 해이기 때문에 오를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유동성의 힘 이후에는 또 대규모의 이제 이 양적 완화가 있는데 지금 제일 우려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 한 2년 뒤에는 양적 완화의 반대말이 테이퍼링이라고 그래서 네네. 미국의 걷어들이는 달러를 거죠. 환수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나라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었는데 굉장히 걱정되는 것은 앞으로 한 1년이나 2년 정도 시간은 많이 남았지만은 예. 미국이 대규모의 달러를 환수하게 되면 또 이머징 마켓에서 또 달러 위기가 또 오게 됩니다. 그렇죠. 충격이 지금은 오겠죠. 아주 뭐 1,100원이 깨지니까 굉장히 너무 좋아하는데 또 이러한 위기가 또 다시 언제든 올 수 있다는 거죠. 강달러로 갈 수도 예, 있는. 강달러로 가는 거죠. 이게 제 생각에는 한 1년이나 2년 뒤다. 그때는 또 우리나라가 또 다시 또 외환 위기도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렇게 달러가 약세이고 할 때 저는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저한테 그럽니다. 전 세계 주식 시장을 100이라고 했을 때 네네. 한국이 차지하는 것은 1%밖에 안 돼요. 전 세계 주식 시장이 100이라고 할 때 미국이 50%, 아시아가 25%, 그다음에 유럽이 25%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주식만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세계 1등인 미국의 애플의 시가총액이 2,400조입니다. 삼성전자가 400조니까 6배거든요. 그러네요. 테슬라가 지금 700조예요. 삼성전자의 2배 정도 된다, 네. 시가총액이. 그래서 이제 너무 우리나라 주식만 하지 마시고 한국 주식에 한 반 정도 투자하고 그러니까 저는 주식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내가 세계 1등 주식만 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애플 주식 반 사고 삼성전자 반 사고 그게 제일 안전한 투자의 방법이다.
뭐 기초 자산인 이런 애플이나 삼성전자를 투자하지 아니하고 뭐 라임이나 뭐 펀드 투자했다가 다시 주식 날리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펀드보다는 이런 기초 자산, 우량한 주식을 사서 내가 이 주식에 대한 주주다. 그러니까 내가 은퇴할 때까지 60이나 70세까지 계속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이것도 짧게 이렇게 매매하려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 이렇게 위험한 그 처하는데 네네. 절대로 이런 애플이나 삼성전자에 투자하지 않고 주식을 투자한다.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증시 대기 자금으로 불리는 뭐 투자자 예탁금 규모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고 사실 투자할 때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워낙 규제가 강하고 굉장히 장기적인 시점에서 봐야 되는 시장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뭐 사모펀드는 워낙 최근에 충격을 많이 받은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 투자하기도 어렵고 그럼 결국은 주식 아니냐라는 얘기밖에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그런 모습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개인들이 거였습니다. 굉장히 예. 많이 샀잖아요. 우리가 거래 대금을 좀 보면 한 거래 대금 하루에 이제 샀다 팔았다는 대금이 뭐 14조, 15조 원도 굉장히 화랑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불과 뭐 1년 반, 2년 전에. 지금은 40조 원 시대예요.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20조가 오고 가고 코스닥에서 뭐 17조, 18조가 거의 오고 20조 가는 가깝게. 거고요. 예, 주식 대기 자금이 지금 60조 원이 넘었습니다. 63조 원. 또 B2라고 하죠. 이제 부채도 땡겨면서 레버리지를 써서 주식을 사는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17조 원이 넘어서 18조 원에 육박하고 그러니까 이제 돈의 이 단위가 커진 거죠. 예, 커지니까 당연히 명목 지수의 성격이 강한 코스피 지수도 네. 커지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현재 저는 뭐 어떤 새로운 어떤 이론이라든가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글쎄 그게 부수적인 것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돈이 언제 끝나냐가 뭐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만약에 백신이 정말 효과적이었다. 네. 그래서 잘 되고 문도 열고 경기가 막 돌아간다. 그때 첫 번째로 저는 닥칠 것이 실적도 좋아진다는 것도 있지만 빚갚아라는 통지서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렌트를 다 유예 놨고요. 네, 예, 뭐 일어났죠. 원리금, 만기금 이제 다 유예 놨거든요. 그거 이제 다시 풀리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올 형국은 뭐겠습니까? 주식 수익이 났으면 팔아서 그거 내야 되는 그렇죠, 거고요. 내야죠. 집값이 올랐으면 팔아서 그거 갚는 이런 구조가 올 수밖에 없어서 그 다음에 찾아오는 국면은 또 뭐 아무런 아찔한 또 다른 이제 허들이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지금 낙관자들은 그것도 못한다. 그렇게 하는 순간에 또 시장이 때를 쓰면은 또 연기해 줄 어째 또 것이다. 미뤄진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거품이 이제 또 터지면서 뭐 4천을 코스피는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예, 뭐 다우 같은 경우에도 지금 3만 넘었는데 뭐 3만 8천도 얘기하시는 분들 3만 뭐 8천이요? 예,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막 왜냐하면 계속 낙관론자시네요. 때렸으면 시장은 계속 못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양쪽 하나 3번이나 QE를 했지만 못 걷어들입니다. 걷어들려고 했더니 시장 한 15% 이상 급락하면 또 뗐으면 못 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멱살 잡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왜 먼저 정신 차리고 뛰어내리려고 하느냐. 지금 다 취해 있을 때는 혼자 안 취해 있는 사람이 항상 좀 손해를 보죠. 손해를 네, 본다고 이상한 그래요. 광경을 보든지 예, 뭐든 보죠. 그러니까 다 취해라.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뭐 이런 건 전해드리지만 그걸 꼭 인정하고 싶지는 않고요. 늘 뭐 이런 말이 99년, 2000년 때도 왔었고 네. 2007년장에서도 왔었거든요. 당시 중국 펀드가 1년 수익률이 140%가 나왔어요. 펀드가. 시장이 140%가 오른. 그래도 그때 당시도 똑같았습니다. 이거 예. 끝까지 가니까 버블은 끝날 때 끝난다. 이렇게 즐기다가 그때 내려와라라고 했는데 거의 못 내려왔죠. 그리고 2008년 10월에 뭐 진짜 줄줄이 이제 악재들이 다가온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막 또 막 인버스 사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늘 매일 여차하면은 뛰어내린다는 그런 생각은 저는 조심을 늘 하시면서. 갖고 있는 게 크게 맞다고 봅니다. 오늘 좀 낙관적인 얘기를 해주시죠.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 2,744가 넘었거든요. 네네. 오늘 너무 돌파되면 증권가에서 뭐냐면 백두산 산 높이가 2,744m잖아요.
백두산을 정복한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후지산 간다 이랬거든요. 후지산 아시면 3,776m고. 네네. 그래서 오늘 진짜 역사적인 백두산 정복이 있었는데 자, 일단은 대개 컨센서스는 있습니다. 내년 2분기까지는 그래도 이것이 쭉 이어질 수 있다는 데는 다 컨센서스를 했고요. 경기 회복장에서는 항상 연간 수익률이 8% 이상 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여튼 파티를 즐기시되 취하시지는 마시라. 이게 제일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내년 상반기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사실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한테 나갔던 자영업자 대출 같은 것도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만 유예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반기에 이게 대출이 또 가게라든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폭탄이 돼버리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을 하시거든요. 뭐 평론가님 말씀은 그때 가면 또 유예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주시지만 아직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건? 지금 바이든 취임이 1월 20일이기 때문에 바이든이 지금 트럼프가 망가뜨린 미국 경제를 다시 부양하겠다는 게 약속을 했습니다. 예. 또 제닛 앨런이라든지 제롬 파월도 비둘기파예요. 네. 돈을 풀어가지고 미국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고 앞에서 말씀하신 이제 미국의 기축 통화가 IMF에서 결제되는 비율이 한 60%가 달러거든요, 아직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엔화라든지 유로화가 이제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아직은 미국이 전 세계 경제에 아직 60%나 차지하고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이다. 미국이 지금 현재 GDP 기준으로 22조 달러, 중국이 20조 달러입니다. 많이 따라왔죠. 중국이 20조 달러고, 그다음 일본이 한 5조 달러, 예. 한국이 2조 달러. 그래서 GDP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한 12 정도 되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지금 현재 미국이 전 세계에서 6,500만 명의 코로나 환자가 나왔고 미국에서 한 150만 명 환자가 가장 많고 하루에 20만 명씩 지금 환자가 이제 나오고 있다고 할 정도로 미국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 바이든 후보가 취임하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유동성의 힘 또 굉장히 달러를 많이 풀 것이고 그럼 당연히 달러는 약세가 됩니다. 달러는 약세가 되고 그렇겠죠. 제가 금과 그다음에 채권 가격이 얼마 정도 오를 것인지 단순하게 계산해 봤을 때 한 80%는 오를 것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금값도 오르나요? 금값도 마찬가지다. 지금 현재 당연히 한 15% 정도 달러 그 금값이 좀 하락이 좀 되었는데 네네네. 달러를 계속 풀게 되면 금값은 하락을 했거든요, 최근에. 네네네. 지금 뭐 한돈이 한 3.7g인데 한 6만 5천 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미국이 대규모의 부양책을 쓰면서 달러를 풀게 되면 국제 금값은 좀 떨어지게 되었지만 어차피 달러 부양책으로 인해서 금값은 다시 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확률로 따졌을 때 한 78%는 금값이 오르더라고요. 그러면은 비율로 따져 보니까 지금 사실 저희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지만 트라이온스당 달러의 금값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트로이온스는 네. 이제 금이나 은이나 뭐 귀금속에 쓰이는 그렇죠. 맞아요. 단위라고 온스,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네. 근데 교수님 말씀대로 다시 오른다면 지금이 혹시 매수의 찬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대규모의 달러의 부양책을 쓰게 되면 금값은 더 귀해지기 때문에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인 추세로 제가 이제 회계 분석을 한번 해봤더니 한 80% 확률로는 금값이 다시 오르더라고요, 내년에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너무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그냥 달러는 계속 투자의 목적으로라도 이렇게 유지하는 것도 좋다. 한 78% 정도의 비율로는 오른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장기적인 추세, 짧은 추세가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주식을 너무나 짧게 매매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60세, 70세 은퇴할 때까지는 계속 장기 투자한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제가 증권회사에 다닐 때 가르쳐 준 게 저한테 매도였어요. 이게 그 손절매를 해라, 스톱로스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보통 증권회사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15% 정도 떨어지면 주식을 팔아라고 가르치거든요, 증권회사에서는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 한 30년간 증권 시장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주식을 파는 것보다는 삼성전자나 미국의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것을 계속 매수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해야지 100배, 1000배의 수익이 나는 거지 샀다 팔았다 해서는 절대 수익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우량한 주식, 우리나라 대표하는 주식, 10위 이내에 우량한 주식이라든지 미국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렇게 매수할 생각을 해야지 주가가 조금만 이익 났다고 해서
10% 20% 났다고 해서 매도해버리면 수익이 절대 안 난다는 좀 거죠. 장기적인 관점으로 맞습니다. 보자는 그래서 말씀을 해주신 장기적인 것 관점으로 같습니다. 투자를 계속 매수하는 방법을 취해라. 그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금값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최근에 금값이 좀 하락을 했거든요. 이 추세를 지금 김도혜준 교수님께서는 반등해서 올라갈 것이다 전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향후 전망을. 11월의 추세가 상당히 좀 미스테리하고 저도 좀 많은 분석을 하고 공부를 좀 더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 것이요. 근데 기본적으로 세상에 두 라이벌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미 달러화와 네. 금입니다. 금이라는 것은 실은 인류의 진짜 돈이었었고요. 그렇죠. 과거에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철학자들은 다 연금술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다 마지막 도전은 뭐냐? 금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만들어본다. 시도를 했는데 그 누구도 이 금을 만드는 데는 실패를 했죠. 그래서 영원한 이제 돈으로 남아 있어서 종이돈의 왕인 달러가 강할 때는 뭐 금이 뒷방으로 가는 그렇죠. 거고요. 다시 이렇게 막 돈 풀고 돈이 귀해지고 막 인플레가 나고 돈 가치가 떨어질 때는 정말 어디서 등장했는지 금이 나와가지고 승승장구를 합니다. 금이 가장 빛을 본 것이 이제 양적 완화라고 해서 뭐 경제학 교과서에서 없는 것들이 이제 뜬금없이 터졌죠. 2010년부터 해서 뭐 채권을 중앙은행에 사들이고 그만큼 돈을 찍어내는 그렇죠. 이때부터 추세적으로 이제 금값이 올라서 결과적으로 돈의 절정일 때 다시 온수당 2,000달러를 다시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럼 제가 왜 최근에는- 역설이라고 생각하냐면 달러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지금 가치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 수혜를 입어야 될 것이 누구냐? 금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금도 달러만큼 떨어져요. 그럼 누가 지금 이 달러 약세 수혜를 받느냐? 주식 빼고요. 네네.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 암호화폐가 아, 비트코인. 다시 이야기를 하고 제가 더 약간 좀 역설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동안에 비트코인을 굉장히 폄하했던 기관 투자자들이 일제히 10월 말 11월부터 칭송을 합니다. 뭐 JP 모건이라든가 블랙락이라든가 비트코인이야말로 디지털 안전자산이라든가 뭐 이렇게 얘기를 새로운 표현을 하고요. 안전자산이라는 예. 거죠. 금 대신 디지털금인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되면 이것이 우리가 기존에 알았던 투자 문법들이 깨지는 점점 건가? 깨지는 건가? 근데 이런 우려가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달러 약세는 금강세, 네. 달러 종이돈 흔해지면은 반사급부로 금이 얻는다는 이 오래된 문법도 이제는 뭐 달라질 수 있는 거네요. 달라지는 건가? 그렇다면 어떤 큰 주포들을 큰 힘들은 이 금을 죽이고 새로운 디지털 금이라는 새로운 뭐 디지털 화폐로 나가려는 건가?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는 문법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네. 뭐 하고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제는 지금 웬만한 차트 기법은 하나도 안 통하지 통하고 이건 뉴욕에서 이미 여름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요즘 매매는 다 AI 알고리즘이 하는데 이 AI들이 온 세상의 차트는 다 학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변곡 때마다 정반대로 가게 되는 메모였기 때문에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돼서 지금도 제가 원래대로라면 달러가 추세적으로 약세가 계속되면 금이죠. 무조건 금 베팅을 하고 그렇죠. 금 포지션을 뭐 최대 20%가 늘려라는 이제 조언을 해드리고는 싶지만 지금 나왔던 이렇게 왜곡과 뭐 뒤통수 치기가 계속 나온다면 저는 오히려 우리 김 교수님 뭐 장기 투자도 저는 인정은 하지만 이렇게 지금 안 맞는 이게 아구가 안 맞는다면 이걸 짧게 우리가 방망이를 짧게 지라고 하죠. 먹고 빠지고 손절치고 이런 것을 당분간 옛 패턴으로 돌아올 때까지 확인할 때는 방망이를 짧게 잡는 매매가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런 쪽을 이야기해 드리고 아마 싶죠. 뭐 최근에 시장 분위기도 안개 속이기 때문에 아마 짧게 가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는 조언까지도 해주셨어요. 사실 시장에서 이렇게 참 시각이 많이 다른 전망들이 나오는데 현재 현상은 그렇습니다. 금값은 떨어지고 네. 비트코인은 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을 연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지금 달러에는 있고 금에는 없는 게 뭡니까? 금리죠. 금리. 예, 그러면 달러의 금리가 더 내려올 수 있다고 할 때 금값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달러 지금 뭐 거의 0%까지 다 내려왔잖아요. 움직이지 않을 게 2024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FOMC에서 얘기했고, 그러니까 금이 어디로 갈 데가 없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값이 지금 뭐 올라갈 어떤 이 동력을 마련하려면 이쪽에서 뭐 금리를 올린다든가 뭐 이런 조치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금 조치를 안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냈기 때문에 금값이 지금 뭐 더
떨어지는 부분들이 지금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금값이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야 이거 뭐 다른 거 없어? 그러니까 디지털 금 비트코인으로 가면서 비트코인이 이제 제도권으로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폐는 아닐지언정 전 세계적으로 이거 자산으로는 가치가 있다. 가치 저장 수단으로는 충분하다. 그러니까 2만 불 이제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비트코인은 뭐 내년 연말까지는 오르고 2022년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게 뭐 가장 이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컨센서스가 있나 보죠. 이뤄진 부분이고 시티은행에서는 지금 31만 불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31만 비트코인 불이요? 하나가 3억까지 가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비트코인의 추세는 금리가 움직이기 전에는 금이 지금 그거를 막아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적어졌고요. 그러면 그 이유에 어떻게 되냐? 지금 비트코인이 전체 금 시장의 3%를 잡아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1, 2년 지나면은 10%까지 가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그 이후에는 금과 비트코인이 비슷하게 가는 모양을 보인다는 게 지금 뭐 보고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좀 시장의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주식 시장도 계속 변동성이 워낙 크고 뭐 오르고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대한 뭐 정부나 금융 당국의 규제나 제한들도 좀 늘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것 중 하나가 아마 공매도일 거예요. 공매도가 지금 이제 안 되고 있지만 내년 3월에는 이제 재개를 앞두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당과 또 국회에서는 불법 공매도를 좀 처벌하는 법안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보면은 뭐 개정안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부당 이득액의 뭐 3배에서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뭐 이제 개정안들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소위를 통과한 상황인데 강화된 법률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십니까? 공매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공매도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는 이제 쉬운 말로 대주라고 하는데요. 주가가 내릴 것 같으면 주식을 빌려가지고 매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매도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공매도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개인들이 하는 것은 1%도 안 돼요. 그래서 개인들이 불만이 예, 많죠. 개인들이 이제 불만이 가진 게 주가가 내릴 것 같으면 외국인들은 빌려주면서 왜 나한테는 안 빌려주느냐. 우리나라 이제 개별 정권사, 뭐 삼성이나 미래에셋 이런 데서 보면 개별적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공매도로 주식을 빌려줄 의사가 있습니까? 네네. 그러면 조금의 이자를 주면서 개인의 주식을 빌려가지고 개인들이 매도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매도인데 저는 지금 현재 내년 3월이면 이제 공매도가 이제 우리가 만료가 됩니다. 그렇죠. 재개를 할 수 있는 6개월씩 시점이 되는데 공매도를 허용하게 해주면 좋은 점은 주식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지금 공매도를 금지했기 때문에 주식이 계속 과열되었다. 뭐 신중론이 나와야 된다. 계속 너무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공매도를 허용하게 되면 주식이라고 하는 게 매매가 일어나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정보의 차이와 생각의 차이입니다. 누구는 주식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거고 누구는 주식이 빠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에 20조 원씩 주식이 매매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계속 점유하고 있던 게 이 공매도인데 저는 이 공매도가 이제 내년 3월에 만기가 된다 그러면 네네. 이제 좀 허용을 좀 해주고 대신에 내가 주식이 없으면서 파는 공매도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권 예탁원에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주식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매도해야 되는데 주식을 빌리지도 않은 한 상태에서 그냥 숫자로만 매도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었고 이것은 강력히 처벌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식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든지 또 주식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들도 똑같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이렇게 예탁원에서 주식을 빌려서 하는 합법적인 내에서는 공매도를 허용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과열된 주식 시장을 좀 식히는 효과가 있고 네네. 미국이나 유럽은 공매도가 이번 코로나19에서도 전혀 중지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전부 다 개인들이 공매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대주 시장이라든지 공매도 시장을 좀 허용해서 개인들도 외국인과 똑같이 좀 할 수 있게 바꿔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공매도 뭐 재개를 두고는 여전히 개인들은 불만이 많아요. 지금 뭐 공매도 재개 시점을 논의하는 것보다는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 준 다음에 우리를 뛰어들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일방적으로 당할 수는 없다라는 게 개인 투자자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국은 이제 무차입 공매도들, 실제 주식을 대주를 안 하고선 네. 먼저 공매도를 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 강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어떻게 하면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를 좀, 그러니까 대주를 네. 주식 빌리는 것을 쉽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시스템 개발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러는 사이에 시간이 이제 별로 안 남았죠. 한 그렇죠. 3개월 정도가 있으면 다시 공매도 재개에 대한 것들이 도래하고는 있는데, 근데 현재 분위기를 또 보면은요. 그러니까 주식만큼은 이게 당국의 주식과 부동산이 약간 다른 방향 형태로 가고 있는데, 네네. 부동산은 규제를 계속 쌓는 반면에 이제 주식 쪽에서는 개인들이 계속 요구하면 이제 계속 물러나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뭐 이 소위 말하는 세금 부분도 뭐 네. 가족 합산해서 뭐 대주주도 이제 10억을 이렇게 또 바뀌게 됐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네네. 공매도도 제 예상은 뭐 한 2월, 뭐 1월부터 다시 또 개인들이 하게 되면 오히려 당국이 이거를 굉장히 좀 뭐 당장 칼같이 또 끊지는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현재 당국 기조도 함께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주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호의적이라는 것들을 좀 함께 좀 읽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개인이 네. 투자하는 규모랑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하는 규모가 좀 다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은 주가 하락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주도한다라는 입장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가장 정부 당국에서 염려를 해야 될 부분은 이제 장이 이렇게 뭐 화랑을 하다가 폭락하는 경우거든요. 그렇죠. 근데 폭락할 때 가장 막아줄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또 공매도의 순기능이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제도적인 부분, 그다음에 일본에서 갖고 있는 주식 대여 공제 방법, 뭐 이런 것들을 빠른 시간 내에 지금 뭐 공론화 시켜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3월까지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근데 공매도 제도가 나쁜 제도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순기능이 많기 때문에 들어와서 해야 되고, 또 특히 이제 주식 시장이 이제 만약에 교란이 오고 조정장이 오면 경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네네. 이거에 앞서 지금 우리나라가 돈이 실물 경제는 안 들어가고 다 금융 쪽으로 지금 빠졌지 않습니까? 증시나 뭐 이런 그다음에 그렇죠. 자산 시장으로 빠졌는데, 그 부분을 돌려놓는 부분까지도 같이 나와야 이 전체 그림이 맞아지지, 공매도 하나 또 딸랑하면은 공매도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의 어떤 의견만이 담겨지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인 주식시장 뭐 급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식시장이 이렇게 화랑되지 않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 유동자금을 끌고 갈 것인가. 안 그러면 또 부동산으로 또 갑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한번 보실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사실 세 분 말씀 들어보니까 공매도라는 역할이 과열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봤을 때 내년 3월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네. 혹시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꺾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뭐 그렇게 저는 크게 차지하지 않을 것 같고요.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주식이 과열되거나 또 너무나 한쪽에 몰리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예, 예. 누군가는 또 주식이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유동성의 힘이라든지 워낙에 또 대규모의 재정 정책을 쓸 것이기 네.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를 것입니다. 달러 약세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일부에 우리가 이제 공매도를 허용하더라도 그렇게 주식을 시킬 만큼의 역할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개인분들이 뭐 공매도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과열된 주식을 좀 시키는 역할도 하고 적정한 주가를 상승을 유지해 주는 것이 바로 공매도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론가님은 어떠세요? 입장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가 뭐 옳고 나쁘를 차치하고서라도 네네. 내년 3월에 다시 이런 상황만 놓고 공매도를 재개한다면 아주 좀 위험할 수가. 또 혼란이 올 수도 있다. 예, 혼란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국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처벌 강화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입장 표명을 뭐 입법이라든지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가칭입니다. K 뭐 대주 시스템, 그래서 개인들도 주식을 빌릴 수 있는 시스템 설계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갖춰 놓는 것이 맞지 않는가. 왜냐하면 시간 관계상 뭐 설명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동안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어떤 행태를 많이 해오냐면 주식은 계속 팔고요. 네네. 선물만 계속 사면서 실질적으로는 선물로 주식 판 이상의 소득을 다 올려놓은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3월에 공매도를 또 풀어주게 된다면 이 외국인들 중에서도 이 교란 세력들이 어떤 패턴, 어떤 포지션으로 우리 국내 투자자들을 골탕 먹일 수는 또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재개하기 전에 일단은 할 것은 다 해놓는 것이 당국의 책임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큰 틀에서 보면
이번에 테슬라 뭐 공매도 그렇게 몰아쳐도 공매도 세력이 38조 원 손실을 쇼커버에서 당합니다. 그러고선 지금 뉴욕에서 난다긴다 하는 헤지펀드들 다 나가 떨어졌거든요. 공매도 친. 그러니까 뭐 가는 놈한테는 뭐 또 누가 와도 못 당하는 거죠. 네, 10배가 안 되는 것도 올라버리는데 있으니까. 네. 예. 저런 측면도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3,000선을 내다보고 있는 코스피 시장과 또 공매도 시스템 등 각종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최양호 고문, 김대종 교수,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